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일부는 저희 연구실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내용들이 있고요. 후반부 정도와 전반부는 지진과 관련한 매우 제너럴한 내용들인데 아마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부 이제 지진에 대한 지진 재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원래 지진 내진 구조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구조 해석, 구조 실험 등을 전공을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지진이라는 분야, 재난 재해라는 분야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재해에 대한 정의도 있고 어떤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지진파가 어떻게 전파가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이 있는 곳까지 오는가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지진 피해들이 있는지 그래서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일단 처음 반 정도는 이런 제너럴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제가 저희 연구 그룹에서 진행해 온 어떻게 구조물을 시뮬레이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개의, 세 개의 꼭지로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지진은 무엇인가, 지진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것이고 지진에 의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두 번째 내용은 일부 슬라이드는 제가 지진 발생 후 칠레랑 페루의 2007년, 2010년도에 페루랑 칠레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때 답사를 가서 현장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저희 관심사는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지진파가 기록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밑에 지진계가 있다고 치고 지진계가 측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구조물의 거동은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물이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기존 건물을 보수 보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 그 연구 방법을 실제 연구 과제 등 아니면 이제 실제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면 플레이트 텍토닉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지구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구의 반지름이 대략 한 6,400km가 되고 그 제일 상부의 100km 정도가 되게 딱딱한 크러스트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플레이트가 움직이면서 서로 충돌을 하고 점점 미끄러져 나가면서 그러한 단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USGS 웹사이트를 가보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최근에 발생한 지진부터 과거의 역사 지진까지 모두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진이 발생을 해도 USGS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동그라미들은 지진 규모가 7 이상인 역사적인 지진이 발생한 곳을 점으로 표시해서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실제 플레이트 바운더리에서 지진이 대부분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큰 지진들은 사실은 이런 플레이트과 플레이트의 경계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플레이트 지진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지진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요. 근데 지진이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트라플레이트 지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이제 플레이트과 플레이트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것이 인터플레이트. 그리고 다른 지진들은 인터플레이트 지진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뉴 마드리드 폴트라고 해서 일리노이주 남쪽의 테네시주 정도에 있는 뉴 마드리드 폴트는 겉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1980년대 후반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보스턴에 있는 교회의 종이 흔들렸다 뭐 이런 역사 기록도 있고 실제로 현장 답사를 해보면 지진이 발생했던 흔적들도 있다고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캐나다의 몬트리올 지역, 그냥 대략 한 정도 되는데, 우리 쪽에 이 정도 되는데, 몬트리올 지역에서도 큰 폴트가 겉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역사적으로 큰 지진이 발생을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강진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그 지진 재해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트라플레이트 폴트가 한 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플레이트 바운더리에서 지진이 왜 발생하는가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플레이시 점점 미끄러져 가면서 충돌을 하게 되면 충돌이 되던가 아니면 이제 서로 미끄러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스트레인 에너지가 여기에 점점 쌓이다가 어느 순간 되면 프릭션을 이기지 못해서 파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지진이 발생하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이제 실험 내용을 교육용 실험 내용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속도로 플레이트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스트레인 에너지가 쌓이다가 이것을 버티지 못하는 정도가 되면 어느 순간에는 미끄러져서 작은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고 작은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지 않고 오랫동안 버티게 되면 나중에 가장 큰 지진이 크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항상 지진은 그런 플레이트 바운드리에서는 발생하는 것이고 그 규모가 작게 여러 번 나게 되면 큰 게 조금 덜 늦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스트레인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다가 이것이 오랫동안 축적이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큰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는 큰 지진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동안 역사 지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런 플레이트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스트레인 에너지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올 때가 됐다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진이 몇 월 며칠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아직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동물의 움직임을 보고 지진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다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 지진을 정확히 언제 발생한다고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은 산 안드레아스 폴트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폴트인데 항공사진을 보여주면 이러한 폴트가 직접 눈으로도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판과 판 사이에서 럽처가 발생했을 때, 파단이 발생했을 때, 지진파가 만들어져서 이제 전파가 되는데, 전파가 되는 메커니즘이 크게 그냥 네 가지 종류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배우셨겠지만, 바디 웨이브라는 게 있죠. 바디 웨이브는 P 웨이브와 S 웨이브라는 것이 있는데, P 웨이브는 compression, tension, compression, tension을 하면서 전달되는 웨이브입니다. 저희가 말을 했을 때 목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도 다 P 웨이브, 컴프레시브 웨이브고 S 웨이브는 전단 변형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전달되는 것이 S 웨이브입니다. 근데 P 웨이브나 S 웨이브 모두 이게 3차원적으로 전체적으로 컨티뉴어스한 미디엄에서 전파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표와 같이 한쪽은 완전히 프리이고 한쪽이 컨티뉴엄이 있을 때는 웨이브의 형식이 달라져서 서피스 웨이브라고 해서 러브 웨이브랑 레이더 웨이브라는 형식으로 웨이브가 전달이 되는 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전달이 되는데 지진은 근데 한 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애니메이션은 실제 지진 발생한 기록을 바탕으로 단층이 화단이 발생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지진파를 실제 시간보다 대략 2배 정도 빨리 플레이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군요. 이 지진은 2016년 모멘tum 매그니튜드 7.8 정도의 지진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 스케일을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100km입니다. 그러니까 화단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가 에피센터가 되니까 좀 초기에 지진이 발생한 부분이고 이 지진파가 파단이 계속 이어져서 끝까지 이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지진파가 길이가 상당히 길고 수백 킬로미터의 파단이 발생하고 거기서 발생한 에너지 릴리즈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입파의 형태가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을 이제 니어포트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진파의 에피센터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딱 깨졌을 때 지진파는 초당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안반해서 전파가 되는데 이, 이 지진이 한 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판과 판 사이의 경계면 사이에서 계속 파단이 쭉쭉쭉쭉 이어져 끼어져 나가기 때문에 지진파는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진파가 발전해서 사방으로 퍼지는데 지진 단층의 럽처가 점점 지진파에 발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서는 파동이 중첩이 돼서 파가 더 커지게 되기도 하고 이 파가 전달되는 곳 바깥쪽에서는 좀 더 분포가 돼서 이제 지진파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전투기들이 음속을 돌파를 할 때 파들이 중첩이 발생을 해서 소닉붐이 발생한다고 이제 들으셨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현상입니다. 여기서도 파동이 중첩이 되면서 이러한 니어포트 웨이브의 형태를 띠고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실제로 내진 해석을 할 때 구조물이 니어포트에 있냐, 좀 포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진파를 골라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고 지진파가 전달이 되는 메커니즘인데 그러면 지진파가 전달이 되었을 때 어떠한 피해를 우리는 입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이 소스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진은 판과 판 사이에 단층이 깨질 때 거기에서 파동이 발생해서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 수백 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파가 되어 오면 안반을 통해서 P웨이브나 S웨이브 형태로 전달이 되어 오게 되면 이 구조물, 건축 구조물이나 토목 구조물들이 있는 그 도시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때 이 부분에 안반이 노출되어 있냐, 지각은 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반이 노출이 되어 있냐, 아니면 이 구조물을 서포트하는 부분이 토질이 있냐에 따라서 또 지진파의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파가 전달이 되어 오고 로컬 지하가직 이펙트를 고려를 하였을 때 구조물의 인풋이 되는 인풋 그라운드 모션이 어떻게 되고 그러한 인풋 그라운드 모션을 고려를 해서 구조물을 해석을 해서 구조물이 손상을 입냐 아니냐를 이제 그러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대로 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반이 노출된 안반에서 측정되는 지진파와 이 지층, 깊은 지층이 있는 곳에서 측정되는 지진파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토질 자체도 토질 나름대로의 공적 특성이 있습니다. 막 공진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주파수로 토지를 흔들게 되면 집안을 흔들게 되면 집안에서의 증폭도 발생을 하게 되고 증폭된 지진파에 의해서 특정 진동수를 갖는 구조물이 더 많이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이 예를 들어서 1980년대 멕시코 지진에서 그런 현상 때문에 어떤 특정 층수의 에, 건물들이 더 많은 손상을 입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손상을 입게 되냐? 우리는 손상이 구조물에 대한 손상도 볼 수가 있고요. 집안에 대한 손상도 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손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것은 ground rupture, ground liquefaction 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보게 되면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갈라지고, 사람이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서 뭐 용암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런 땅이 이렇게 꺼지거나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럽처가 발생하기도 하고, 거기에 단층이 있으면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흔들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갈라져서 용암이 펼쳐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흔히들 일어나는 현상들이 리퀴팩션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리퀴팩션이라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잘 다져지지 않은 모래와 같은 특성을 갖는 토질에 완전히 컴팩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지하수로 물이 차 있는데 거기에 흔들림이 발생하게 되면 모래들은 다져지려고 점점 내려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럼 모래와 모래 사이에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펙티브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프릭션, 마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노멀 포스가 클 때 마찰력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노멀 포스가 적게 되면 마찰력이 줄어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이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이펙티브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면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이 토질이 마치 물과 같이 같은 현상을 보게 됩니다. 거의 그냥 슬러리처럼 막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같은 건물이 이렇게 물에 빠지는 것처럼 땅에 꺼지기도 하는 현상이 리키팩션 현상입니다. 리키팩션 현상을 이제 제가 직접 보았는데 제가 이것이 한 대략 20년 젊은 저입니다. 20년 전에. 대략 20년 전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키가 큰 편이 아닌데 건물의 거의 지붕을 이제 만질 수가 정확하게 스페로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물이 대략 한 여기까지 찼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건물의 벽이 바닥 슬래브를 누르고 물이 올라와서 바닥 슬래브가 반대로 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앱상화 현상, 리키팩션 현상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상당수의 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손상을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집안의 손상, 이런 럽처라든가 리키피션 현상 외에도 구조물에 대한 손상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구조물의 손상의 예를 들자면 기둥이 이런 식으로 전단 파괴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구조물을 얘기를 할 때 구조물이 휨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둥 같은 경우에 휨이 아니라 전단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 콘크리트든 철근 구조물이지만 이 휨과 전단에 대해서 다 안전하도록 설계를 하는데 이것이 구조물을 설치를 해놓고 의도와 다르게 화면에 보이신 이와 같이 칸막이 벽을 세워서 구조물이 그러니까 기둥이 변형하는 것을 막아주게 된다. 그러면 전단 하중이 전단 캐파시티보다 더 커지게 되어서 힘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 않지만 파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의도하지 않게 전단에 의한 파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파괴가 발생을 할 때 전단 파괴는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거든요. 대개는 휨 파괴가 더 구조물이 파괴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변형을 견딜 수가 있는데 전단 파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단 파괴가 하게 되는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도하지 않게 이런 전단 파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숏 칼럼 이펙트의 예인데 원래 기둥은 전체 기둥과 같지만 중간에 파티셔너를 만들어 놔서 이 벽이 기둥을 구속하기 때문에 전단 파괴가 이렇게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제 이 건물은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다른 슬라이드에서 본 것인데 이 지진 발생 후에 1층의 강성이 줄어서 이제 소프트 스토리 메커니즘인데 스토리 전체가 이렇게 손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한 층이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 페일러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이제 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는 구조물이 지진 발생 시 손상은 입어도 되지만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구조물의 설계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일반적인 설계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진이 한 500년에 한 번, 지진 재해를 정할 때 어떤 지진이 오든 간에 구조물이 무너져서 안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구조물이 그래서 10만 년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번은 큰 지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 재해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자인 레벨 지진은 500년에 한 번쯤 올 만한 지진을 디자인 레벨 지진이라고 하고 maximum credible earthquake라고 해서 MC 레벨 지진이라고 하는데 MC 레벨 지진은 한 1년에 그냥 2500년에 한 번 정도 올 지진을 MC 레벨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진이 왔을 때에도 구조물이 손상은 입어도 되지만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진 내진 설계의 개념이고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 그러한 성능 요구 조건을 어느 정도 만족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진 설계 시 이러한 소프트 스토리 메커니즘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손상을 입더라도 도에서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기울어지기는 하되 한 층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내진 설계의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1층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1층에 소프트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 그 정도의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1층에 스토리를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서 많은 건물에서 1층 기둥이 손상이 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진 건물 같은 경우는 1층을 따로 보수 보강하는 그러한 큰 이슈가 되곤 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2010년 답사를 봤을 때 칠레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서도 약간 이상한 게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층이 있는데 가다가 이 한 층이 없어졌죠. 여기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메커니즘이 발생을 해서 한 층이 이렇게 무너진 경우도 있었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파운딩, 서로 충돌이 발생을 해서 손상을 입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99년 코칼리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반 페일저에 의해서 건물의 오버터닝이 발생하는 경우, 또 한쪽에서는 기둥이 다 손상을 입어서 무너진 경우, 1층에 소프 스토리가 있어서 소프 스토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손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이 사진은 2010년, 제가 조금 더 나이 들었을 때, 그때보다 지금 실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실내에서 찍은 사진인데 원래 구조물이 새로 지은 구조물인데 건물인데 이런 형식이었다가 그대로 넘어져서 완전히 누워있는 상태가 되었죠.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저층부에 있는 벽체, 콘크리트 벽체가 손상이 입어서 그것을 지지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상세한 페일리어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일단 브레이스가 아까 이제 이현 교수님 연구실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브레이스는 평화중을 지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브레이스가 보호에 접합이 되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큰 지진 발생 시 이러한 접합부에서 좌굴, 버클링이 발생을 해서 부재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일종의 로컬 데미지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다행히 구조물이 안 무너졌다면 다행인데 여전히 이런 피해 정도를 수리를 해서 복구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우 비싼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복구 과정이 되겠습니다. 1994년 노스리지 지진 후에는 철골로 만들어진 빔 칼럼, 그 보와 기둥 접합부에서 많은 파단이 발생, 프랙처가 발생했는데 그때 프랙처가 발생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호 기둥 접합부에서의 진행한 현장 웰딩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는 현장 웰딩을 많이 하였는데 웰딩을 할 시에 밑에다가 이제 백킹 바를 대고 위에서 웰딩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결함이 있어서 여기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발생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때문에 취성 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취성 파괴라고 하면 어떤 구조 부재가 손상을 입을 때 힘을 줘도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는 경우가 연성 파괴고 탁 끊어지는 파괴가 취성 파괴입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가해졌을 때 우리가 구조물이 이 지진 하중에 의한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사이즈밍 에너지를 솟아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밍 에너지를 솟아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적고 갑작스럽게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상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대피하고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연성 파괴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런 식으로 파단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취성 파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은 설계 시 우리가 이런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주요 설계 개념입니다. 지진 발생 시 뭐 교량에서도 이런 손상이 발생하죠. 교량 덱과 교량의 이 부분을 영어로는 어버먼트라고 하는데 어버먼트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손상을 입기도 하고요. 교량 덱과 덱이 서로 충돌을 발생을 해서 이제 이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있는 부분에서 충돌을 해서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교량에서 발생하는 흔한 손상 중에 하나도 이런 칼럼 페일러인데 이것은 94년 노스리지 지진에서 발생한 칼럼 페일러고 칼럼 페일러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항상 철근과 콘크리트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하고 콘크리트 재료 자체는 인장력이 별로 없습니다. 인장 강도가. 마치 벽돌을 여러 개 쌓아두면 충격으로 매우 많은 힘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것을 벽돌을 들어 올리면 인장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재료는 압축력은 많이 받지만 인장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철근은 인장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항상 철근이 들어가게 되고 철근이 인장이 많이 발생하는 기둥의 외부에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하게 되고 이 철근이 이것을 주철근이라고 횡력에 대한 지지, 그 다음에 전단에 대한 전단 하중을 지지하고 이 주근이 좌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횡근을 또 넣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둥에 들어가는 이제 백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건설
사고가 발생을 해서 가끔은 기자들이 조사를 한 후에 이 기둥에는 내부에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는데 원래 내부에는 철근을 넣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하는 이유가 힘이 발생했을 때 인장이 제일 크게 발생하는 부분은 기둥의 바깥쪽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배열하고 내부에 콘크리트 채워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그리고 교량의 데미지가 발생하는 또 다른 큰 발생 패턴 중에 하나가 언시링입니다. 교량대기, 교량 교각에서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언시링이라고 해서 이런 손상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강진 지역에서는 교량의 대과 덱 사이의 리스트레이너라는 것을 따라서 흔들리더라도 빠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흔들림을 제한하는 그런 리스트레이너 같은 것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 베이스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 베어링을 두어서 진동이 대구로 전달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그런 장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라운드 페일리어에 의한 로드 페일리어 등도 있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로드 페일리어가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복구를 해야 되고 이것이 지진 재해 발생 후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시설 운영을 하는데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개는 중요한 길, 중요한 교량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고 복구의 우선순위가 있고 설계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주의를 두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지진이 왜 발생을 하고 어떻게 전파가 돼서 어떠한 데미지를 주느냐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인데 이제부터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진이 전파가 되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어진 지진파가 있을 때 구조물이 어떻게 흔들리느냐, 어느 정도 손상을 입느냐가 엔지니어들이 주로 관심이 있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셨죠? 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직업이 스트럭처럴 엔지니어고 그러한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구조물의 모델을 수치 모델을 만들어서 해석을 해서 이것이 안전한가를 평가를 하고 그런 뭐 내진 해석도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물이 있다고 치고 건물이 있다고 치고 그런 구조물이 있을 때 구조물의 해석을 한다는 뜻은 구조물의 하중을 구하게 됩니다. 하중이라고 하면 구조물 자체의 무게, 가구의 무게 또는 도서관이면 책의 무게 이런 것들을 다 넣었을 때 각 부재가 얼마나 힘을 받고 어느 정도의 변형을 일으키느냐에 대한 문제를 푸는 과정이 구조 해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하중은 방금 설명드린 중력 하중 외에도 지진 하중 또는 풍하중, 포압, 그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노우로드 같은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구조 해석을 할 때는 이러한 식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것은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서도 배우셨을 것이고 대학교의 물리 시간에서 힘의 평형에 대해서도 배우셨을 겁니다. 힘의 평형에서 이 식에서 일단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우항은 외력, 구조물의 강한 힘, 그리고 알고 있는 것, 지진 하중이라든가 아니면 풍하중 이런 식으로 좌항은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보관력, 이게 같아요. 그 달라지게 되면 가속을 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동적인 문제에서는 반성력도 고려를 해야 되죠. 동적인 문제에서는. 그리고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산을 표현하기 위한 댐핑 포스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 방정식은 동적인 문제나 동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뭐 수치적인 방법이든 수학적인 방법이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구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문제를 풀었을 때 구조물이 변형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손상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저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델이라고 하면은 수치적인 모델을 대개는 의미를 하는데
이런 모델을 만들 때는 저는 제일 쉽게 생각을 하자면 이러한 교량이 이런 기둥 위에 메스라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여기는 매우 단순한 모델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복잡한 모델을 치자면 이런 것을 이런 교각 구조물을 하는 메쉬로 나눠서 메쉬 하나하나가 일종의 스프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한 요소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프링을 각각의 스프링에 조금 매스가 다 달려 있습니다. 질량이 그것을 다 어셈블 해서 큰 행렬 연산을 통해서 구조물의 거동을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유한 요소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든 다음에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건 매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수치 해석 모델이 있고 지진의 재해는 이러한 리스판스 스펙트럼이라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진의 재해 자체는 응답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간에 서울은 응답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피크 그라운드 애셀러레이션은 얼마고 주기가 얼마인 구조물은 최대 가속도가 얼마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설계 기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응답 스펙트럼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구조 모델이 있고 응답 스펙트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그 해석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이 이거는 배우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문제인데 그 문제라는 것은 이 식을 어떻게 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항과 우항을 보시게 되면 저항에서는 이제 변이가 있고 이제 리스토링 포스 이거는 벡터인데 결국은 벡터입니다. 이거를 어, 변이에 대한 함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비선형이기 때문에 k 곱하기 u가 아니라 변이에 대한 함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수치 모델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조물 같은 경우에 기둥, 가세, 보 등을 수치 모델로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각화해야 어느 부재가 변형을 많이 발생하고 어느 부재가 힘을 많이 받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어떤 시각화한 것이고 실제 수치 모델 안에서는 기둥 하나가 하나의 행렬, 하나가 하나의 6x6 행렬, 행렬 매트릭스가 되게 됩니다. 우리 해석을 한 후에 결과를 보면은 또 잘 보기 위해서 시각화해서 보면 여기에 변형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원자력 발전소의 병납 건물인데 저희 학생이 이제 같이 예전에 해석을 한 경우인데 병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유한 요소 해석으로 해서 이 경납 건물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흔들리는가를 해석을 한 후에 이제 결과를 이제 분석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치 모델을 만들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구조물이 선형일 경우에, 선형이라고 하면 힘과 변이의 관계가 선형으로 거동할 때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매우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는 지진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손상을 입어가면서 에너지를 소환시켜서 변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선형으로 가는 문제에서는 이 복원력이 변이에 대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k 곱하기 u가 아니라 약간 u에 대한 함수인데 이것을 수식으로 모델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토목 건축 분야에서는 비선형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 2007년도 정도에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진동대가 그 사이즈 지진을 모사할 수 있는 장치가 일본의 E 디펜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E 디펜스에 있는 진동대는 4층 건물, 한 5, 6층까지도 풀 스케일로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큰 진동대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게 최근에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티안진 대학교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최근까지는 일본의 이 디펜스가 제일 큰 진동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건물을 지어두고 실험을 한 후에 재료, 구조물의 형태, 뭐 단면 형상, 실제 비구조물까지 다 준 다음에 너희가 구조물이 어떻게 거동하는지 예측을 해봐라 라고 한 블라인드 프리딕션 컨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붉은색 선이 높이에 따라서 건물이 어떻게 실제로 변했는가, 최대 변이가 얼마나 발생했는가를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고, 실제 30개의 팀에서 예측을 하였는데 30개의 팀 중에서 제일 예측을 잘한 3개 팀, 연구자들 3개 팀, 그리고 엔지니어들 3개 팀의 결과가 다른 선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정보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프리딕션 액큐러시가 수 100%까지도 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구조물이 비선형으로 거동을 하고 인풋이 랜덤 엑사이테이션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최대 변이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도 아직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어려운 일입니다. 또 다른 예로 2010년도에 UC 샌디에고에는 있는 아웃도어 시킹 테이블이 있습니다. 시킹 테이블에 실외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구조물을 지을 수가 있도록 한 시킹 테이블인데 여기에 교각을 올려두고 실험을 한 후에 블라인드 프리딕션 컨테스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X축은 지진파, 첫 번째 지진, 두 번째 지진, 세 번째 지진, 그래서 지진을 6번 가했고요. Y축이 최대 변형량입니다. 변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한 결과는 붉은색 박스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예측한 것입니다. 그 예측한 값들이 실제로 측정된 값보다 매우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조물의 손상을 입을 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커버 콘크리트가 박리가 발생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펄근이 항복을 하게 되고 일링하게 되고 그러다 프랙처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손상되어 가는 과정을 수치 모델로 다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많이 하는 토목 건축 분야에서 많이 하는 실험이 이렇게 실험체를 만들어 두고 가력기로 충격을 가한 다음에 횡화중으로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어느 정도 손상을 버틸 수가 있는 외력을 버틸 수가 있는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사이클릭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실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진 지진 하중 또는 이력 변이 이력을 주어서 구조물의 거동을 보는 실험입니다. 두 번째 실험 방법이 진동대 실험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테스트를 해보면 알죠. 그렇죠? 근데 집 지으려고 집 하나 지어서 실험해보고 다시 지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런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4, 5층 정도를 또 뭐 흔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는 하는데 건물이 나는 롯데타워를 지을 건데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그렇죠? 실제로 롯데타워를 지어서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 우리는 지었습니다. 핸드폰을 제작을 한다, 자동차를 제작을 한다 하면은 이게 수백만 대가 팔리기 때문에 만들어서 수십만 번 실험을 해보고 이 정도면 되네라고 하고 우리가 제품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토목 건축 구조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재 실험을 통해서 최대한 이해를 한 후에 나머지는 다 수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정도면 안전할 것 같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건물을 또는 교량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인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 그룹에서 그동안 해오던 연구는 얘를 수치적으로 다 만들되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구조물의 거동에 미치는 부분은 실험을 하자. 단 실험 부재는 구조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조물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험 해놓고 수치해석 모델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시뮬레이션 하자라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치 해석과 실험을 동시에 하는 방법인데 궁극적으로는 오늘 수식은 딱 하나 남았죠 궁극적으로는 이 수식을 실험적으로도 풀고 수치적으로도 풀자라는 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에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복원력 벡터가 수치적으로 모델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수치 모델로 만들지 말고 실험실에서 건물을 지어서 실험을 하자. 이것은 근데 변이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변이를
가력기, 유압으로 이제 가력하는 장치로 가력을 해서 실험체에서 얻은 힘을 운동 방정식에 넣어서 그것을 한 스텝 푼 다음에 거기에서 그래서 뭐 0.01초 간격으로 한 스텝 푼 다음에 거기서 예측한 변이를 다시 실험체에 집어넣고 실험체에서 측정된 힘을 다시 운동 방정식에 넣어서 이 과정을 몇천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건물이 우한과 같은 지진파가 주어져 있을 때 거동을 실험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건물의 모든 부분을 실험적으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얘를 대부분은 수치 모델로 만들고 수치 모델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컨피던스가 있을 경우 수치 모델로 만들고 수치 모델로 만들기 어려운 부재 그런 전단 파괴가 발생한다던가 그런 크리티컬한 부재는 실험을 하자. 여기서 측정한 힘과 실험에서 측정한 힘 벡터를 합쳐서 리스토링 포스 벡터를 만들어서 이퀄리브리움 이퀘이션을 풀자라는 것이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의 수도 다이나믹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의 개념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원활히 할 수가 있도록 저희 연구 그룹에서는 수치 해석에서 예측한 변이를 어떠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통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의 컨트롤러에 보내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후 이것을 다시 반대로 여기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정말 여러 대학과 세계에 있는 여러 개 대학과 같이 실험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장비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할 경우에는 기둥 하나만 실험을 하게 되면 실제로 건물은 기둥 여기는 세 개 있는데 그 하나만 실험을 하면은 그것이 실제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실험 장비 중에 쉘 엘리먼트 테스터라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의 여러 축에서의 응력을 가해서 콘크리트 부재의 거동을 보는 실험 장비가 있습니다. 이 실험 장비를 개선을 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둥이라던가, 죄송해요. 가세라던가 에너지 수산 장치를 10개를 동시에 설치를 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구조물의 일부가 되는데 구조물과 같이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실험 장비를 개선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실험실 개선 작업에서는 이러한 실험 장치를 저희가 설계해서 각 부분별로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하게 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내년 여름쯤이면 이게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험 장비는 가력기가 8개, 총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직 방향으로는 4개, 큰 액추에이터가 4개가 달려있고 수평 방향으로 2개, 반대쪽에 2개, 이쪽으로 하나에서 총 10개가 달려있습니다. 이 실험 장비의 규모는 대략 사람 키가 한 170, 180 정도가 되는데 실험 장비가 이 정도 높게 되죠. 대략 한 7, 8m 정도의 실험체를 체결을 해서 노란색 판에다가 체결을 해서 원하는 변이나 힘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수직방향 액추에이터 하나가 대략 3메가니턴의 힘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소나타의 무게가 대략 1.5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5kN. 3메가니턴이면은 그냥 들어 올린다고 생각했을 때 대략 그 자동차 200대를 그냥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액추에이터를 4개가 달려 있어서 밑에 기둥이나 벽체를 넣어두고 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예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고 지금도 여러 기관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조 시스템은 아까 설명드릴 때 구조물은 중력 하중도 버텨야 되고 옆에서 가해지는 하중도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하중이 가해졌을 때 우리는 하중을 다 기초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힘을 밀면은
미는 힘이 기초에서도 받쳐줘야 되는 것이고요. 위에서 밀면 밑에서도 받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하중을 지지하는 시스템을 횡하중 지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횡하중 지지 시스템 중에 흔히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가세 골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레이스 프레임. 그래서 이현주 교수님 방에 가면 브레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브레이스는 이 건물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지진 하중을 밑으로 전달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런 브레이스 중에서 어떤 브레이스들은 이 철근 강제 코어를 콘크리트 안에 집어넣어서 인장이 발생할 때도 항복이 발생을 하고 압축력이 발생을 해도 좌굴이 발생하지 않고 항복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러한 브레이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버클링 리스트레인 브레이스라고 해서 BRB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BRB를 사용한 구조물이 실제 지진이 접하였을 때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 박사과정 학생이 건물을 일단 설계를 하였고 설계는 이것들이 인면, 평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평면이 이 구조물은 이 건물은 남북 방향 지진에 대해서는 버클링 리스트레인 브레이스로 횡화중을 지지를 하고 이게 이제 버클링 리스트레인 브레이스가 있는 부분이고 동서 방향 지진에 대해서는 모멘 리스팅 프레임이라고 해서 빈 칼럼 커넥션이 리지드 커넥션으로 되어 있어서 횡화중을 지지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조물이 어떻게 거중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구조물의 모델은 대부분 수치 모델로 만들고 이 브레이스 중에서 브레이스의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 BRB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까 보여드린 실험 장비에 설치를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 시간 스텝마다 이거는 수도 다이나믹으로 해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매 시간 스텝마다 실험 한 번 하고 해석 한 번 하고 실험 한 번 하고 해석 한 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체 3개는 1층, 2층, 3층의 브레이스에 해당하고 이제 이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힘과 변위의 관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힘과 변위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 어떤 이력을 보이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력을 보인다는 얘기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솟아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진에 의한 진폭을 줄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이 구조물이 얼마나 안전한가, 변이가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보는 실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은 제 최근에 박사를 받은 학생이 한 연구입니다. 학생은 지금 미네소타 대학교에 교수로 가 있는데 한 박사를 7년 정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험을 잘못해서 늦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중 지지 시스템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브레이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편심 가세 골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스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이를 간격을 두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평화중이 주어졌을 때 이 부분에 변형이 집중되게 되고 이 변형이 집중되는 부분의 설계를 잘 해서 연성으로 덕타일하게 변형이 발생해서 에너지를 소환시킬 수 있도록 한 장치가 평화중 지지 시스템이 편신 가세 골조입니다. 기존의 편식 가세 골조가 지진 발생 후에 어떤 웹에서의 파단이 발생을 하고 뭐 이제 붕괴가 되지는 않았지만 손상을 복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이 중앙 부분을 리플레이서블 하도록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한 것이 저희과 동료 교수가 최근에 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편신 가세 골조의 에너지 소산 장치 부분을 주물로 제작을 해서 형태를 옵티마이즈해서 성능을 최대화해보자 하는 것이 최근에 제 학생과 그 교수와 같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를 보시면 이 중앙부는 완전히 솔리드한 스틸인데 단부는 할로우 내부가 비어있는 강제로 이런 식으로 내부가 비어있는 강제로 되어 있어서 원형을 봤을 때 단부에서 일딩이 발생해서 항복이 발생해서 에너지 쏘산을 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가 실제로 구조물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구동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실제 구조물을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한 후에 설계를 하고 그것을 실험실에서 제작을 합니다.
이 실험 장치에서는 이 구조물의 왼쪽 프레임의 2층에 있는 요소를 실험실에 두고 가력 장치로 변형을 가해서 여기서 측정되는 힘을 다시 수치 모델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2층짜리 구조물을 편신 가세 골조로 생화중 지지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거기서의 에너지 소산 장치를 우리가 설계한 주물로 진행을 했을 때 건물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실험 방법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인터넷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토목 건축 분야에서의 실험 장비는 매우 고가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개를 동시에 실험하기는 한 실험실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의 여러 실험들과 동시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차피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재 하나는 그리스에 두고 다른 부재는 이태리에 두고 하나는 캐나다에 두고 해서 동시에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실험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구조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현재 과거에 진행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런 유사한 과제로는 팀버로 목구조로 된 구조물의 한 벽체를 영국에 있는 브리스톨 대학에서 실험을 하는데 그 건물에 있는 에너지 소산 장치는 그리스에 있는 파트라스라는 대학에서 실험을 하고 전반적인 수치 모델은 네덜란드에 있는 한즈 대학교라는 곳에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저희 그룹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같이 엮어서 같이 실험을 하도록 하는 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실험은 내년 아마 2월, 3월쯤에 실험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진 하중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간단히 다른 재해에 대해서도 재해라기보다는 재해를 접했을 때 구조물이 거동을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실험 방법은 사실은 지진 하중뿐만이 아니라 화재 하중 또는 풍하중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물이 화재를 접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힘의 평형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화재를 접한 구조물 같은 경우는 가속도나 속도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온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팽창, U가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팽창. 그리고 온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의 재료가 온도가 뭐 가스 온도가 한 100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뭐 재료의 특성이 다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뭐 강제 같은 경우에는 강성도 많이 줄게 되고 그냥 항복 강도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구조물의 대부분은 수치 모델로 만들고 크리티컬한 부분은 실험체를 만드는데 여기에 실제로 불을 지펴서 변이를 컨트롤해 가면서 실험하자라는 것이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가 오전에 거기에 있다고 왔는데 이 실험 예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느라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제 박사과정 학생이 진행을 하고 지금 그 학생은 홍콩 대학교에서 유사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물은 수치상 모델로 만들고 건물의 1층 기둥은 실험실에 두었는데 기둥에 빨간색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아니고 실험 끝난 후 게이트를 열었을 때 뜨거워가지고 그냥 빨갛게 이제 자라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가해지는 외력은 수치 모델에 집어두고 넣어두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측정된 변이를 실험체에 가해서 실험체에서 발생하는 힘을 다시 수치 모델로 넣는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내화 실험은 이 기둥이 경험하게 되는 하중을 딱 준 상태에서 온도를 올렸을 때 기둥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냐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화재 실험 방법입니다. 그런 실험을 할 경우에는 기둥이 경험하게 되는 하중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화재 발생 시 기둥은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을 하게 되면 나머지 건물을 변형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기둥이 경험하게 되는 하중은 훨씬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이제 실험 방법을 개발을 해왔고, 그것을 한 예를 보여드리면 이 그래프에서 화면에서
화면에서 보셔야 할 내용은 사실은 이 그래프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X축은 기둥의 길이 변화가 처음에는 0이었고, Y축은 기둥이 경험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수치 모델에다가 중력 하정을 줍니다. 뭐, 레드로드랑 라이더를 주면 기둥의 길이가 줄어들고 면서 기둥이 발력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한 1000kN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온도가 16도씨, 16도씨였고, 그 당시에.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게이트를 닫고 가스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내부 온도가 이제 어떤 온도 특성을 따라서 온도가 쭉 올라가게 되는데 실험체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실험체는 팽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길이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죠.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은 기둥은 건물을 밀어 올려야 됩니다. 그럼 기둥이 경험하게 되는 힘은 더 늘어나겠죠. 기둥이 경험하게 되는 힘이 1000에서 한 2000kN까지 갔다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기둥은 결국은 강성 또는 일 스트렝스가 줄어들게 돼서 원도는 계속 올라가지만 기둥은 더 이상 팽창을 하지 않고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순간이 되면 한 700 정도가 되면 실험을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기둥이 무너져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스를 끄고 게이트를 열어서 쿨링을 시작하는데 쿨링을 시작하고 온도가 300도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보면 기둥의 길이가 처음보다 한 2cm 정도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조물이 그러니까 실험체가 실제 구조물 안에 있을 때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모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험 방법을 통화 중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운동 방식인데 공식 딱 하나만 가지고 있죠. 운동 방식인데 통화중을 접한 구조물 경우에는 복원력이 변이에 대한 선형 함수입니다.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적 모델링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바람이 큰 태풍이 왔을 때 우리는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손상을 입어도 돼 라고는 설계를 하지 않아요. 통화중에 대해서는 다 탄성으로 거동을 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모델링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우항입니다. 통하중 자체를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이 교량 단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교량 단면이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수압 면적이 달라지게 되고 이것이 또 어떻게 진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속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하중과 흐르는 유체와 이런 움직이는 강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실제 움직이는 물체가 경험하게 되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치적으로 모델링하기가 어렵고 여기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서 CFD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는 강대 교량을 짓는다, 큰 교량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고층 건물을 설계할 때는 통동 실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하게 되는 교량 단면에 대한 통동 실험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단면을 모델을 만들어 두고 반면 형상은 이 교량 형상으로 만들어두고 첫째 1차 수직 방향 모드, 1차 토지널 모드에 대해서 어, 모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질량과 스프링과 어떤 감쇄, 에너지 소모 장치를 캘리브레이션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것을 전부 다 빼고 우리는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을 하자. 그래서 변이를 실험체 선형 모터로 가하고 풍동에서 바람을 불려서 바람에 의한 힘을 센서로 측정을 해서 그것을 다시 수치 모델에 집어넣어서 해석 후 예상되는 변이를 다시 실험체에 넣어서 이 과정을 반복하자라는 것이 이제 풍동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은 대략 1초에 한 500번 정도 실험을 합니다. 한 0.009초마다 계산 한번 하고 액추에이터 컨트롤하고 측정을 하고 결과 다시 보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것을 이제 한 예를 보여드리면 여기서는 학생이 교량 단면 위에다가 축을 올려놓으면은 교량 단면이 이렇게 변이가 내려가죠.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변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제거를 하게 되면 이게 뭐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실제로는 여기에 스크린이나 매스 같은 게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다 수치적으로 모델링을 한 것이 측정된 힘을 바탕으로. 이 학생이 토론토 대학교에 와서
이 실험 장비를 설계를 해서 다 베리피케이션을 한 후에 저희 실험실에는 풍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로 가서 서울대에서 다시 실험 장비를 제작을 해서 풍동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동적 특성이 원하는 대로 발생하는 것을 본 다음에 저희가 한 것이 그러면 여기에 바람을 불립니다. 풍동이 있어서 안에 바람이 불면은 그런 바람이 너무 이러한 실험을 저희는 이제 건물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로 이제 제가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 이것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리는 지진 재해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미케니즘과 소스에 대한 텀, 이거는 사이즈말라시스라는 지진학자들이 하는 연구입니다. 저희가 하는 연구는 아니고. 그리고 지진파가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 이것도 사이즈말라시스라고 해요. 그리고 지진파에 의해서 집안에서 지진파가 어떻게 중폭이 되는가, 그런 집안이 페일리어가 발생하냐, 리키 수진이 발생하냐, 이런 부분은 지오 테크니컬 엔지니어들이, 지방공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구조공학자들은 무엇을 하냐? 이렇게 주어진 지진파가 있을 때 건축이나 토목 구조물이 손상을 입을 것인가 안 입을 것인가, 아니면 손상을 덜 입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 소환 장치를 만들 것인가 등이 일반적으로 구조공학 분야에서 하는 연구입니다. 또 어떤 분야에서는 저희 그룹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구조물과 집안 사이에서의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소울 스트럭처 인터랙션을 하는데 소울 스트럭처 인터랙션을 고려하였을 경우에 구조물에 발생하는 변이나 가속도가 어떻게 되고 그럴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장비들은 얼마나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도 네, 건축 토목의 엔지니어들 또는 리서처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 연구입니다. 그렇다면 지진파가 주어져 있을 때 구조물이 어떻게 거동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은 수치적으로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연구를 위해서는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고 저희 연구 그룹에서는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이라는 실험 기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실험 방법 등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